또 다른 마리아나, 비비아나 메이에트. 에르네스토는 일어나서 불을 켠다. 이 시간이면 그는 항상 마음이 울적하다. 하늘은 거무죽죽해지고 버스를 타기 위해 뛰는 거리의 사람들처럼 구름은 서둘러 사라지는 듯하다. 형광등은 깜빡거리더니 이내 사무실을 비춘다. 그동안 에르네스토는 자기의 책상으로 돌아간다. 금전 출납부에 액수를 적은 다음 그것을 덮고서 서랍에 보관한다. 그러고 나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서랍 속에 다이어리를 넣고는 윗도리를 입고 밖으로 나간다. 건물 현관 입구에 있는 수인은 커피를 마시며 과자를 먹고 있다. 작별 인사를 하듯이 모자창을 매만지며 또 늦으셨군요. 라고 말한다. 그는 어깨를 움칫거리며 대답한다. 그러면서 택시를 타야겠군. 어쩌겠어? 내 차도 없는데 이 시간에는. 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시내를 걸어 다니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통 자기 차를 타고 왕래한다. 차가 아무리 많아도 그는 자신있게 운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걸어서 갈 때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노점 상인들의 물건도 밟고 더러운 벽에 옷을 스치기도 한다. 버스들이 경적을 울리며 아우성치는 속에서 멀리서 비어있는 택시가 눈에 띈다. 그는 마치 구명 튜브를 붙잡는 사람처럼 그 택시를 탄다. 택시를 타자 색이 바래고 더러운 융단 시트가 깔린 털털거리는 고물차라는 것을 알게 된다. 차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운전수는 정치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다. 하지만 그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 차가 큰 길로 나가자 거의 행복에 가까운 안도감을 느낀다. 택시는 집으로 가는 길을 잡는다. 제대로 닫혀지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머리를 헝클어뜨리지만 그 바람은 동시에 생선 냄새를 없애주기도 한다. 이제 시내는 뒤쪽으로 멀어져 간다. 또한 우중충한 건물들과 사람들도 뒤로 멀어져 간다. 밤은 가로수 위에서 분명하게 느껴진다. 그때 택시 운전수가 시내 고속화도로를 타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운전사는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블록 간격으로 있는 신호등마다 멈추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잡담을 더 오래 하기 위한 아주 그럴듯한 핑계다. 운전사는 그에게 점심시간에 들었던 최신 소문, 즉 극우로 보이는 새로운 테러 그룹의 출현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한다. 오직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조그마한 거실에서 위스키를 마시는 생각만 한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그래서 그는 약간 어두침침한 조그마한 거실에 앉아 비디오를 보기만을 원한다. 택시 운전사는 새로운 테러 그룹이 경찰들이 형편없는 월급을 받고 그로 인해 정부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한다. 에르네스토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 많은 미녀들과 많은 식물들, 그리고 바다가 많이 나오는 영화, 열대의 해변에 있는 어슐라 안드레스 혹은 보 드렉 같은 금발의 미녀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그래요. 정말로 경찰은 박봉이죠. 라고 건성으로 대답한다. 택시 운전사는 대화에 열중한다. 왜냐하면 커다란 버스가 가로막고서 교통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멈춘 차 속에서 그는 오늘 밤 내무부 장관이 뭐라고 말할 것인지 마음대로 생각한다. 바로 그때 에르네스토는 그녀를 본다. 마리아나잖아? 라고 생각한다. 네온 간판의 푸른 불빛 아래에 있어서인지 창백한 그녀는 흡사 귀신 같은 분위기다.
그것은 유령 같을 뿐만 아니라 요괴와 비슷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마리아나의 네거티브 필름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나와 똑같지만 정반대의 모습이다. 마리아나의 날씬한 모습은 힘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발랄한 모습은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다. 그리고 장점인 완전성은 불완전성으로 나타나 있다. 택시는 계속 멈춰 있다. 그러자 에르네스토는 택시비를 지불한다. 잔돈을 받지도 않은 채 "나 여기서 내려요" 라고 말한다. 그는 마리아나가 지금 리모컨을 작동하고 있으며 그러자 차고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자과 타이어는 셀로판츠 같은 차고 바닥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녀가 이중생활을 한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너는 또 다른 너를 가지고 있어. 정말이지 너와 똑같아. 하지만 다른 거리를 걷고 있었고 너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 라고 에르네스토는 나중에 말했을 것이다. 그는 마리아나가 새 그림을 들고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치치의 갤러리에서 돌아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마리아나의 분신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을 것이다. 에르네스토는 겉모습만 유사할 뿐 본질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 뒤를 쫓아간다. 그것은 그가 다른 공간과 시간으로 들어갔다고 느끼고 있고 자기 역시 분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가는 남자는 더 이상 자기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헤어크림도 바르지 않고 트리트먼트도 하지 않고 헤어핀도 꽂지 않은 검은 머리칼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다. 이 마리아나는 녹슨 유모차의 안전핀을 풀고 한 손으로 민다. 다른 한 손은 빵이 가득 든 봉지를 들고 있다. 걸어가는 아이는 울면서 그녀의 치마를 잡는다. 안아줘 라고 아이는 애원한다. 그녀는 화가 난 듯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만 에르네스토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대략 1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쫓아왔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그녀를 쫓아왔을 것이다. 그녀는 어두운 거리로 들어간다. 몇몇 아이들이 도로에서 공을 차며 놀고 있다. 그 공이 아이에게 굴러가자 훌쩍훌쩍 울던 아이는 엉엉 울어대면서 걸어가기를 거부한다. 러시아 보석이 박힌 까르띠에 백금 반지를 끼지 않은 마리아나의 손은 유모차를 놓고서 우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달랜다. 유모차는 보도 아래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달려가서 그것을 잡아 급히 멈춘다. 이제 유모차를 탄 아기도 울고 있다. 빵 3개가 바구니에서 떨어지더니 물 웅덩이까지 굴러간다. 이 마리아나는 아이들과 싸우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것은 할머니의 몫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고 때려주겠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아이를 안고 만다. 그녀는 한쪽 다리로 유모차를 밀기 시작한다. 마리아나는 다리털 뽑는 것을 잊었던 것 같다. 아니, 다리털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전기 면도기로 털을 깎는다. 에르네스토는 유모차를 이리저리 돌면서 길모퉁이를 도는 또 다른 마리아나의 종아리는 까칠까칠할 것이라고 짐작한다. 아이의 눈물과 콧물이 구부정한 어깨로 흘러내린다. 이미 어두워졌지만 석양녘에 느끼던 외로움이 아직도 에르네스토를 짓누르고 있다. 보도를 마주보고 있는 창문을 통해 그는 식당에 켜져 있는 텔레비전들을 본다. 가족들은 내무부 장관의 말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무 말 없이 먹고 있다. 이 마리아나는 가스가 떨어져 오늘 저녁 준비를 못할 것이 틀림없다. 그녀는 피곤하고 어찌할 바 모른다. 그것은 두 아이들이 동시에 울고 있고 게다가 물을 끓이러 이웃집에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마리아나는 라디오를 켠다.
오늘 재즈방송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소파에 묻혀 담배를 피우며 이제 긴 소파의 천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동양적인 풍이나 하와이 야자나무 배경이 그려진, 그리고 벽에는 새 그림을, 아니다. 그것보다는 과일 샐러드를 생각할 것이다. 과일 손수레 옆에 선다. 그녀의 때 묻은 샌들이 바나나 껍질을 밟는다. 에르네스토는 그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의 모든 성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의 마리아나가 마리아나와 얼마나 다른지 내심 놀란다. 피곤에 지친 이 여자는 얼마나 가난하고 하찮은 여인인가. 그러나 왜 에르네스토는 동시에 쓰디쓴 사랑을 느끼는 것일까? 마리아나의 인생에서 모든 위험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맹세한 바로 그 순간 사라진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여자였다. 그런데 마리아나에 관해 끌적거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치 책 속에서 컷 하나를 찢어내듯이 그녀를 이런 비참한 생활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일까? 마리아나를 되찾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따뜻한 그녀의 다리품에 머리를 묻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내게 걸맞는 것을 모두 사주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갖게 될 거라고 맹세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제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고, 비아냥거리는 입을 하지 말라고, 더 이상 기쁨도 지겹다는 표정을 짓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그녀가 오렌지를 고르는 동안 에르네스토는 길을 건너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등을 돌려 더 이상 마리아나의 슬픈 모습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건 단지 대여섯 블록을 가면 해결될 문제다. 이제 그녀는 동네의 가로수길을 걷고 있을 것이며 집에 도착할 것이고 발 밑에 밟히는 정원의 자갈소리를 느낄 것이며 그러고 나서 발 밑에서 푹신푹신한 카펫을 느낄 것이다. 마리아나는 그에게 새 그림을 지겹도록 보여줄 것이며 긴 소파에 살구색 산동 실크가 낡았다고 그에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에르네스토는 벨벳 가운을 두른 채 한 손에 잔을 잡고는 쨍그렁쨍그렁 얼음덩이 소리를 내면서 그녀에게 말할 것이다. 넌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어, 마리아나. 여기서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공원 맞은편에 또 다른 삶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녀는 그를 흘끔 쳐다보면서 도대체 이 동네에서 나를 닮은 사람은 누구죠, 에르네스토? 말 좀 해줘요. 라고 말할 것이다. 샌들을 신고 빵 봉지를 든 여자. 그녀의 축축한 어깨를 에르네스토는 지금 만지고 싶다. 그래야만 형편없는 삶에서 그녀를 구할 수 있고 또한 그녀의 시선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마리아나는 자기가 깊이 관여된 이 이야기 속에서 그를 바라본다. 질책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도대체 거기 멍청하게 서서 뭘 하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 봉지 좀 들어달라고. 그리고 가스가 떨어졌다고. 언제 가스를 사올 거냐고 말한다. 평소처럼 기분 언짢은 표정으로. 어서 들란 말이에요.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알려주는데 이젠 가스도 떨어졌고 물도 한 방울도 없어요. 라고 말한다.